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저는 발레를 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지 4년 반 정도 됐는데요. 발레는 이제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레에 빠지면서 발레 소재 작품들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중 단연 1등으로 꼽는 작품은 바로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발레를 하기 전에도 참 좋아했던 작품인데 발레를 하면서 보니까 한층 더 강력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저에게 빌리 엘리어트는 자동 눈물 버튼 같은 작품이라서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울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가 좀 울컥하는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영국 북동부의 더럼 카운티에서는 광부들의 총파업이 한창입니다. 11살 소년 빌리는 파업 중인 아버지와 형,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빌리를 복지회관 권투교실에 보내지만 권투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복지회관 일부가 파업 장소로 쓰이게 되면서 윌킨슨 선생님의 발레 클래스는 권투장을 빌려 쓰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발레의 마음이 이끌리는 빌리. 하지만 광산촌에서 남자가 발레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빌리의 재능을 알아본 윌킨슨 선생님은 빌리를 발레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한편 파업 시위에 참가하던 빌리의 아빠 제키는 빌리가 권투교실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빠에게 발레하는 모습을 들켜버린 빌리. 제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윌킨슨 선생님은 빌리에게 무료로 개인 교습을 해주기로 합니다. 목표는 런던의 로얄 발레 스쿨, 뉴캐슬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빌리의 형 토니는 시위를 하다 경찰에 잡혀가고 형의 재판에 참석해야 했던 빌리는 오디션을 보지 못하죠. 윌킨슨 선생님은 제키, 토니와 언쟁을 벌이고 빌리는 이 모든 상황이 참을 수 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빌리는 텅 빈 체육관에서 친구 마이클과 춤을 추며 노는데 그 모습을 아빠 제키에게 들키고 맙니다.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 빌리. 그 모습을 본 제키는 체육관을 뛰쳐나갑니다. 그 길로 윌킨슨 선생님의 집으로 달려간 제키. 아직 런던에서의 오디션 기회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키에게는 런던에 갈 차비도 없습니다. 다음 날, 제키는 노동조합이 아닌 파업 이탈자 대열에 서 있습니다. 빌리의 오디션 참가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 모습을 본 빌리의 형 토니는 절규합니다. 노동조합 광부들은 빌리를 위해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파업으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 제키는 결국 아내의 유품을 팔아서 빌리를 데리고 런던으로 향합니다. 로얄 발레 스쿨에 도착한 제키와 빌리. 난생 처음 접하는 모습에 두 사람은 주눅이 듭니다. 빌리는 오디션을 망쳤다고 생각해 좌절하는데 내년에 또 보면 된다고 말을 건넨 아이를 때리고 맙니다. 몇 주 후 로얄 발레 스쿨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결과는 합격. 제키는 복지회관으로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파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빌리를 런던으로 떠나보내고 제키와 토니는 다시 광산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이 흘러 25살이 된 빌리. 제키와 토니는 빌리의 발레 공연을 보러 런던에 옵니다. 백조의 호수 주인공이 된 빌리. 아버지와 형이 보는 앞에서 백조가 된 빌리가 날아오릅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198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빌리가 발레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제키와 토니는 왜 발레에 대해 그렇게 반감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영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은 대처리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마가렛 대처 총리는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당시 영국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처 총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광부노조인데요.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영국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광산을 폐쇄하고 광산을 민영화하며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인 1984년 광부노조의 총파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죠. 파업은 1년 가까이 지속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광부들은 1년간의 파업으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 채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야 했죠. 결국 대처 정부는 165개 탄광을 폐쇄했고 2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처리즘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반면에 제조업 몰락, 복지 후퇴, 사회 양극화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초래했죠. 민영화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대처 집권 이후 실업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율도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를 대처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돌발적이며 흡연과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모의 실직과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빌리의 가족, 이웃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빌리가 바로 대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리네 가족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빠와 형에게 발레는 사치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윌킨슨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발레 자체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진 건 왜였을까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영국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보통 어퍼 클래스, 미들 클래스, 그리고 워킹 클래스로 나누게 되는데요. 빌린의 가족은 전형적인 워킹 클래스입니다. 이 계급사회 전통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많이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는 상승에 대한 욕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런 특성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에는 계급별 특성이 매우 뚜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는 Solidarity라는 넘버가 나오는데요. 파업 광부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 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워킹 클래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넘버에서는 영국의 뿌리 깊은 지역 갈등도 엿볼 수 있는데요. 런던은 여기에, 더럼 카운티는 이쯤에 있습니다. 런던에서 400km 이상 북쪽으로 가야 하죠. 광부들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을 코큰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머리를 베스널 그린까지 차버리겠다고 조롱합니다. 코크니는 런던 동부 지역의 방언이고 베스널 그린 역시 런던 동부의 지명입니다. 코크니 역시 상류층 언어가 아닌 노동자 계급 언어인데 경찰들 중에 런던 출신이 많아서 북동부의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광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빌리가 상류층의 전유물인 발레를 하겠다고 하는 것, 더구나 런던에 있는 발레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워킹 클래스 전체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영화 속 광부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광산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는데요. 그들을 스캡이라고 부릅니다. 스캡은 파업 이탈자를 부르는 경멸적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형 토니는 빌리가 발레하는 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겨우 11살인데 스캡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그리고 광부들의 파업을 계급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윌킨슨 선생님에게는 미들 클래스인 당신이 뭘 알겠냐고 쏘아붙입니다. 워킹 클래스답지 않은 무언가를 하려는 것 자체가 배신이 되어버리는 사회였던 거예요.
이 모든 역경을 뛰어넘고 런던에 간 빌리. 하지만 런던에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로얄 발레 스쿨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왕립 학교입니다. 자연스럽게 상류층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죠. 난생 처음 상류층의 문화를 접한 제키와 빌리는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그 차이는 이름을 부를 때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빌리를 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이름에는 줄임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윌리엄은 빌리, 로버트는 밥, 앤소니는 토니 등으로 편하게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격식을 차리는 로얄 발레 스쿨에서는 정식 이름인 윌리엄을 사용하죠. 말투도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영국 영어는 대부분 상류층의 언어로 RP 혹은 포쉬 잉글리쉬라고 부릅니다. 로얄 발레 스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쉬 잉글리쉬를 사용하죠. 그래서 제키가 다른 학부모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키가 진땀을 빼는 동안 빌리는 탈의실에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해 낙담한 빌리에게 딱 봐도 상류층인 소년이 위로를 건넵니다. 괜찮아, 그냥 오디션일 뿐인데 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이 소년에게 악의는 없었지만 빌리에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아빠는 동료들을 배신하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성금을 모았습니다. 권투 코치는 샌드백 사려고 모아둔 돈까지 내놨죠. 가족들, 나아가 온 마을 사람의 기대가 빌리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엄마의 유품을 팔아서 겨우 런던에 왔습니다. 그러니 빌리에게 다음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닥칩니다. 심사위원은 오디션장을 떠나려는 제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Good luck with the strike. 제키는 네가 뭘 알아? 라는 듯한 눈빛으로 말없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심사위원 역시 진심을 담아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광부들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작품은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작가 리 홀은 뉴캐슬 출신으로 대처리즘의 처참한 결과를 체감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품 전반에는 대처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사회 계급 문제 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빌리 엘리어트가 단순한 가족 영화 이상의 큰 울림을 주는 이유죠. 이렇게 금기에 가까운 발레에 빠진 빌리. 빌리는 발레의 어떤 점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로얄 발레 스쿨 오디션 장면의 마지막. 한 심사위원은 빌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at does it feel like when you're dancing? 빌리는 처음에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내 모든 걸 잊게 된다고. 새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요. 어린아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이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발레를 배우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발레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발레의 여리여리한 이미지 때문에 발레를 배운다고 하면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발레 한다고 운동이 되냐고. 하지만 발레는 체력 소모가 엄청난 무용입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으면 발레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이런 말도 들어요. 그만큼 했으면 무용수 되는 거 아니야?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발레는 클래식 무용입니다. 클래식 악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올린을 처음 배운 성인이 절대로 전문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인이 돼서 무용을 배운 사람은 절대 전문 무용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춤추는 게 어딘가 엉성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마추어의 발레입니다. 저는 이만큼이나마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무수한 피와 땀을 바쳤습니다. 발레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영화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장면이 있어요. 빌리는 처음으로 피루엣을 연습하는데요. 여러 바퀴를 계속해서 돌기 위해서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스파팅이 필수적입니다. 고개와 몸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빌리가 스파팅에 겨우 성공하고 뿌듯한 표정을 짓자 윌킨슨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What have I told you about that arm? 저도 발레 선생님들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팔을 고치면 다리가 문제고, 다리를 고치면 시선이 문제고, 발레는 정말 지랄 맞아요.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청년이 된 빌리가 주역을 따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지 상상이 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랜 시간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전문 무용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용수들의 멋진 동작을 보면 그 동작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그 무용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었을지를 엿볼 수 있어서 더욱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20세기 발레를 이끌었던 전설적 무용가이자 안무가 조지 발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춤추고 싶어 하는 무용수가 아닌 춤을 춰야만 하는 무용수를 원한다.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야말로 춤 없이는 살 수 없는, 춤을 추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무용수들을 원한다는 말인데요. 빌리가 바로 조지 발란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무용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빌리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지만 그 어떤 재능도 혼자서는 꽃피울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탄생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데요. 빌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람은 바로 빌리의 아빠 제키입니다. 제키는 15살에 광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광부로 살았죠. 제키는 뼛속까지 워킹 클래스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권투 글러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뮤지컬에서 제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겨울 추위가 파고들고 여름 더위에 말라가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검은 언덕을 사랑할 거라고. 제키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발레를 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키가 정말로 특별하고 좋은 아빠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빌리는 제키 앞에서 반항하듯 춤을 추죠. 뮤지컬에서는 성인 빌리와 어린 빌리가 함께 춤을 추는 꿈같은 장면으로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건 빌리의 꿈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었다고 생각해요. 발레를 볼 줄 아는 눈이 전혀 없는 제키이지만 그의 눈에도 빌리의 재능과 열정이 보였던 거겠죠. 제키는 그 길로 윌킨슨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금전적 지원은 거절합니다. 답답했던 윌킨슨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놈의 워킹클래스 프라이드 좀 버릴 수 없어요? 당신들은 오래전에 싸움에서 졌어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돕게 해줘요. 하지만 빌리의 춤을 본 순간 제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윌킨슨 선생님이 말한 워킹클래스의 자부심까지도요. 그렇기에 스스로 스캡이 되어 광산으로 향합니다.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아들 토니의 절규에도 제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발레스쿨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은 제키에게 묻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할 준비가 되었냐고요. 제키는 대답합니다. Yes, of course. 런던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빌리가 묻습니다. 런던은 어떤 곳이냐고요. 제키는 더럼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놀란 빌리는 다시 묻습니다. 수도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냐고요. 이에 제키는 한마디로 답합니다. 거긴 광산이 없잖아. 빌리는 기가 막혀 하면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냐고 하지만 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더럼에서 광부로 살았고 그 밖의 세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제키가 자신의 세상을 부순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빌리였습니다.
빌리가 런던으로 떠나고 난 후 제키와 토니의 삶을 상상해봤어요. 두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갔겠죠. 25살이 된 빌리의 공연을 보러 간 날, 제키에게 런던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의 인생에 절대 들어올 일 없었을 것 같은 발레는 어느새 제키에게도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날아오르는 빌리를 바라보는 제키의 표정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빌리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한 명의 사람, 바로 윌킨슨 선생님입니다. 빌리의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죠. 영화에서는 줄리 월터스가 윌킨슨 선생님 역을 맡았습니다. 맘마미아에서는 도나 친구 로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위즐리 남매들의 엄마 몰리 위즐리로 출연했죠. 윌킨슨 선생님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발레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윌킨슨 선생님은 자상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윌킨슨 선생님은 빌리의 오디션 안무를 짜기 전에 빌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빌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주고 싶은 열정이 엿보이죠. 빌리가 가져온 물건들 중에는 돌아가신 엄마의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빌리가 그 편지를 윌킨슨 선생님께 건네는 순간 윌킨슨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18살이 되면 열어보라고 했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미 모든 내용을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은 빌리. 뮤지컬에서는 빌리의 엄마와 윌킨슨 선생님이 듀엣으로 편지의 내용을 노래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빌리에게 윌킨슨 선생님은 제2의 엄마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빌리는 상처가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빌리는 선생님의 꿈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윌킨슨 선생님은 그런 말을 내뱉은 빌리를 안아줍니다. 윌킨슨 선생님은 한때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였을 거예요. 하지만 런던과 멀리 떨어진 북동부 지방에서 발레리나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딸 데비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명백하게도 데비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빌리가 런던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윌킨슨 선생님을 찾아가는 장면은 언제 봐도 마음이 짠한 그런 장면입니다. 윌킨슨 선생님은 일부러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길 떠나면 다 잊고 새로 시작해. 여긴 남은 게 없으니까. 오디션 합격 소식을 듣고도 가장 먼저 달려오지 못했던 빌리의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리고 빌리의 오디션 합격 소식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빌리와의 이별이 아쉬운 윌킨슨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딱 하나 아쉬웠던 건 객석에 윌킨슨 선생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빌리는 윌킨슨 선생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지만 윌킨슨 선생님이라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윌킨슨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빌리 엘리어트는 참 좋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뮤지컬은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극장이라는 공간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적인 장면들은 영화로 구현하면 아무리 비싼 CG 처리를 해도 유치해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그런 환상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연극적인 약속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무대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에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서는 경찰들이 소녀들과 춤을 출 수도 있고 죽은 엄마가 빌리와 대화하면서 껴안을 수도 있고 어린 빌리가 성인 빌리와 함께 춤추는 장면이 등장할 수도 있죠. 이런 연극적 약속들을 통해서
관객들은 더욱 강력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엘튼 존이 작곡한 주옥 같은 넘버들 덕분인데요. 영화에서 대사로 풀어내기엔 애매했던 시대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직설적인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막의 첫 번째 넘버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에서는 대처 정부를 그야말로 신나게 까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나다고 생각했던 가사는 Privatizing Santa인데요. Privatizing은 민영화를 뜻합니다. 대처 정부가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도 민영화할 거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후렴구는 더 살벌합니다. 가사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은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오늘을 축하할 거야. 당신 죽는 날에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까. 거의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에 가깝죠. 실제로 마가렛 대처는 2013년 4월 8일에 사망했는데요. 이 당시 웨스트엔드에서는 빌리 엘리어트를 공연 중이었습니다. 이 넘버가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연 시작 전에 관객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 결과 이 노래에 반대하는 관객은 3명뿐이었고 공연은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극장 밖에서도 이 넘버의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환호하는 시민들도 많았다고 해요. 후렴구에는 클레멘타인 멜로디를 빌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대처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자 대처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헤슬타인입니다. 가사에서는 그를 토썰, 웬컬, 그리고 토리 스와인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리는 영국의 보수당을 말하는데요. 영국 초기 의회에서 우파를 토리, 좌파를 위그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당을 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가 섬세하게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준다면 뮤지컬은 폭발적으로 인물들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영화와 뮤지컬 모두 같은 작가와 같은 감독이 참여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일관적이면서도 각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2021년 여름에 다시 빌리 엘리어트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소년들이 반짝이는 빌리를 표현해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등장하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렸을 적 다른 오리들과 다른 생김새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죠. 이야기는 백조가 된 그가 다른 백조들과 함께 날아가면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빌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빌리의 상황과 딱 들어맞아요. 하지만 작품으로서 빌리 엘리어트가 훌륭한 이유는 빌리가 천재소년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을 찾아 날아오르는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 소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영화 후반부에서 빌리는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공룡의 멸종이었죠.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공룡들의 멸종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듯이 석탄 산업의 쇠락, 노동자층의 몰락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멸종한 공룡에 대해 배우듯이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영화의 엔딩도 무척 좋아하지만 뮤지컬의 엔딩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마지막 장면, 런던으로 떠나는 빌리를 마이클이 부릅니다. Oi! Dancing boy! 그리고 객석으로 걸어나가는 빌리를 무대 위에서 홀로 끝까지 지켜봐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작품이 한 마리의 백조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이 세상 수많은 오리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 프로 무용수가 될 수 없어요. 그나마 있던 유연성도 줄어드는 나이고 근력은 좋았던 적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발레가 무의미하다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저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발레를 계속할 거예요. 빌리 엘리어트가 유독 저에게 더 특별했던 이유는 빌리가 하는 분야, 발레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빌리가 행복하길 빌면서 발레 첫오리가 본 빌리 엘리어트 리뷰를 마칩니다. 제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